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재룡산업이랑 재룡전기랑 두 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산업이랑 재룡전기, 우리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인데 최근에는 주가들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전기 기업들은 다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유독 재룡전기 같은 경우 주가가 떨어지면서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재룡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나 8월 12일 이후로는 다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주면서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가가 일단 바닥권을 좀 다져주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지만,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반등에 대한 강도라든지 우리가 여기에 따른 이제 대응 전략들, 지금 좀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로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링크를 걸어두고, 구독을 하셨든 간에 안 하셨든 간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유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룡전기도 마찬가지로 7월 30일에 추가했다가 8월 12일 42,450원까지 상승하면서 8%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는 살짝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이외에 다른 종목들도 1승 같은 경우는 100% 정도 상승을 했고, 심택 70%, 다른 종목들은 50%, 40% 이런 식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우리 투명하게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항상 다 공개를 하고 옆에 링크들 고정을 시켜놓고 있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들만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지만, 주식이라는 게 상승하는 종목들만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을 잡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가령 쉽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넥스틸이라는 종목들 29%, 그리고 한중NC 마이너스 10%, 또 이제 나중에 한중NC를 다시 대응을 잡아가지고 56%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조정을 받으면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중NC 같은 경우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중NC 처음 접근했을 때가 5월 20일이었습니다. 근데 5월 23일에 제가 이제 설정을 해왔던 손절가에 터치를 했어요. 저 3만원대 27,000원까지. 자, 5월 20일에 접근했었죠. 이 잘 보셔야 돼요. 재룡전기를 대응을 잡는 거,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 주면은 어떻게 대응을 잡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응 여부에 따라서 수익성이 결정이 될 겁니다. 이때 제가 접근했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27,000원, 22,00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손절가를 넘어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54%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10%,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10%가 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54%가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서 만약에 5주, 그리고 여기서 5주 이런 식으로 대응을 잡아갔다면 오히려 평균 단가를 낮추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비중을 확대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거죠. 재룡전기나 재룡산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여기서 제가 잡았어요. 플러스 5%, 그리고 조정을 받았을 때 플러스 5%. 여기서 잡았으니까 평균 단가가 여기였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5주를 더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가 낮아집니다. 절반 정도로 낮아지고, 이게 핵심인 거죠. 평균 단가가 여기인 상태에서 총 플러스 10주 정도. 자, 그리고 돌파를 했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5주, 이렇게 5주만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 구간에서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손실은 만회가 되고 수익이 나는 상태이겠죠.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올 때 완전 바닥에서 잡는 거는 사실 욕심이고, 반등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쯤에서 또 5주, 그럼 또 10주가 되죠. 그럼 평균 단가가 살짝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나중에 또 반등이 확인이 되면서 접근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만 올라가 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더 드실 수가 있었을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5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제가 마이너스 1주 야금야금 정리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적인 종목별로 개별 종목들의 대응 전략이기도 해요. 이렇게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접근을 해서 타점을 노려보면 되는 거니까.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장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제가 추가를 해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대응을 잡아가는 것들이니까, 비록 이제 손절가를 터치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대응을 잡는 것들은 제가 영상으로 계속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룡전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8%까지 상승하기는 했지만 근래 들어서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제 반등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기서 반등은 나왔습니다. 주가 하락이 방어가 되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조정을 살짝 받고 있죠. 여기서 이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이 부분이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응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포인트. 여기서 이제 조정받는 이유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37,000원 부분 있죠. 여기에 매물대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서 5주 접근하신 분들, 여기서도 5주, 그럼 평균 단가가 38,000원에서 37,000원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주가가 이만큼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여기에 평균 단가를 위치하신 분들이 여기서 또 어느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던 것들을 정리를 또 하시겠죠. 특히 이런 전략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것보다는 개인이라든가 외인이라든가 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특히 외인,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은 외국인들은 환율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우리나라에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투자한다는 거는 원화로 환전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매매로, 단기 매매로서 외국인들은 빨리 샀다가 빨리 파는 경우들, 약간 단기 스윙 쪽으로 이런 매매 경향이 있어요.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을 좀 받는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매수를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수급을 보더라도 확인이 되거든요.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나가는 것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대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관 같은 경우는 수급 전환이 조금 살짝 느려요. 사면은 계속 꾸준히 샀다가 팔면은 꾸준히 팔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것들 27,000원을 돌파를 하는 거. 자, 그럼 우리도 플러스 5% 여기서 접근하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플러스 5%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제가 대응 시기라 했죠. 살짝 돌파하는 슈팅 흐름들이 살짝 나와줄 때 우리가 차익 실현을 다소 하면서 비중을 계속 조절해 나가면서 여기서 돌파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여기서 꾸준하게 우리가 대응을 잡아가면서 평균 단가 비중을 관리해 나가면서 따라가시면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단기적인 요인들이랑 장기적인 이 사이에 중기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이거는 시기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모멘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 줄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잡아가는 거, 그게 가능하기 때문인데, 일단은 재룡전기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딱 한 가지, 증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증설이라는 것들이 수주가 그만큼 들어와 줘야 생산을 그만큼 할 거고, 생산을 해줘야 이게 또 매출로 인식이 될 거고, 이게 생산되는 품목별 수익이 많이 남는 품목이냐 아니면은 고수익성 상품을 판매를 많이 했느냐, 프로젝트들을 이행을 했느냐, 이런 경우들 따라서 매출에 이제 이익을 별로 안 남는 거를 많이 팔아봐야, 수주가 많이 들어와 봐야 이익이 별로 남지는 않잖아요. 근데 재련전기 같은 경우는 품목이 명확합니다. 어떤 거였죠? 변압기죠. 변압기 판매가 이 수주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이익이 증가될 수 있다. 그리고 고수익성 프로젝트, 보통 변압기는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남아요. 근데 원자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은 변압기의 원자재, 재료의 대부분이 철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강 가격이 올라버리면은 그만큼 이 변압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수주를 하는 입장,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철강 가격이 올라서 변압기 가격이 많이 올랐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산업이 호황이니까 이거를 지금 변압기를 반드시 써야 되니까, 지금 이 공사를 당장 진행을 해야 되니까, 긴급하니까 그래도 가격이 올라도 사줘야지. 그럼 산업이 호황이라는 얘기고, 지금 이 호황이라는 얘기죠, 지금. 근데 지금 이거 철강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사업비가 좀 공사를 하는 그런 비용이 너무 좀 부담이 되는데, 그러면은 조금 기다려보자. 수주가 좀 밀리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호황이 아니라, 지금 일단 호황입니다. 북미 쪽으로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출도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수주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이 증설에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왜냐면은 대부분의 재룡전기가 수출하고 있는 지역이 북미 쪽이에요. 북미 쪽이다 보니까 미국의 관세 영향을 좀 받습니다. 관세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한국에서 미국 쪽으로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100억짜리였는데 관세가 15%가 붙으면은 115억이 돼버리네. 그러면은 한국 말고 다른 지역에서 미국 내에 공장이 있는 그런 제품을 구입할 수는 없을까? 그러면은 100억에 구매를 할 수 있고 110억이라고 하더라도 5억을 공사비를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수주가 지금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조금 줄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제 오피셜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제가 아까 재룡산업 말씀드렸었잖아요. 재룡산업이랑 재룡전기,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은 재룡전기는 변압기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송전자재, 배전자재, 통신기자재, 철도자재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 공공기관, 민수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기업이고 전력 기자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과거에 재룡전기랑 같이 하고 있었는데, 재룡전기랑 인적 분할을 해서 분할을 시켰어요. 산업 부분들을 집중하겠다. 당시에는 이 전력 설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좀 과도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문이 좀 덜 들어오고, 유지보수 말고는 신규 수주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게 줄어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산업적인 부분들을 같이 좀 분할을 해서 각자 사업 영역에서 집중을 하겠다. 그런 전략이기도 해서 인적 분할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미국 쪽은 호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과거에 인적 분할했던 것들을 미국 법인은 다시 합병을 해가지고 공장을 증설해서 그 공장에서 함께 사업을 나서게 되면은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피해갈 수 있고, 수주도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초고압 직류송전 그리고 변압기까지도 함께 공급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쪽으로 재룡산업이랑 재룡전기랑 같이 다시금 합병을 해가지고 합병법인을 설립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분명히 이런 호재들로 받아들이면서 주가 상승에 모멘텀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오피셜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냥 이럴 필요성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 연간 실적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잘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영업이익도 160억짜리가 900억까지 이 3년 사이에 엄청나게 급변하는, 엄청나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2024년도 보시면 2022년도 이때 영업이익이 1억짜리가 160억이 됐어요. 2022년도 후반부터 2023년도 4년도 호황이 올 것 같네? 그러면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거에 맞춰서, 기업이 성장하는 거에 맞춰서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주가라는 게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가치로 움직이게 되고, 이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게 된다. 그럼 같이 주가도 성장하게 되고, 기업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주가도 하락하게 되고. 자, 그러면 이때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수주가 지금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지만 수주 잔고를 보니까, 잔고 추이를 보니까 좀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영업이익도 매출액도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려감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례로 1분기, 2분기 지금 360억가량이 나왔습니다. 300억, 200억, 120억, 160억, 200억. 조금 이전보다는 좀 줄은 수치이기도 하죠. 160억이랑 204억, 364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 상태예요. 그러면 900억이 내려고 하면 600억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반기에 300억, 300억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수주 잔고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반기 보고서를 보면 수주 상황들 나와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1,600억 원 가량이 수주 잔고로 잡혀 있는 상태인데, 기납품액이 1,100억 원 가량이 돼요. 근데 이게 기납품액, 이게 8월 13일에 나왔던 반기 보고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1분기, 1, 2, 3, 2분기, 4, 5, 6, 그리고 3분기, 7, 8, 9. 보통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 게 8월 중순쯤에 발표를 하잖아요. 2분기 사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정산하는 게 7월 정산하고 8월에 검토해가지고 8월에 발표를 하는 거죠. 2분기까지 납품을 한 게, 기존에 납품한 것들, 기납품, 그게 1,100억 원 가량이 된다. 그러면 1분기, 2분기 누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나누기 2분기를 해줘버리면은 각각 600억에서 500억 가량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600억, 500억. 자, 600억, 500억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 2분기 납품한 게 1,100억 원이다. 자, 그러면 500억, 600억. 이게 1분기, 2분기잖아요. 500억. 그리고 600억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그만큼 더 들어와야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남아있는 게 1,670억 원. 1,670억 원 나누기 2를 해보면은 800억. 자, 800억이 이게 이 증설 800억이 1분기에 800억을 한 개 분기에 800억이라는 매출을 낼 수 있을까? 지금 가동률이 여유가 있으면 가능하겠죠. 지금 있는 대전 공장의 평균 가동률은 123%에 육박합니다. 여기서 140%? 일반적으로 특근, 야근, 연차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인력을 때려 부어버리면은 130%, 140%도 가능하긴 하겠죠.
대신 특근, 야근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인건비, 야근 수당, 특근 수당 줘야 되잖아요.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죠. 이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그건 이제 둘째로 치더라도 1분기에 800억 원, 123%가 600억 원 가량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600억 원에서 조금 높은 700억이라고 하면 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러면은 지금 600억 원, 600억 원 수준이 나온다고 하면은 200억 원, 200억 원이 되겠죠. 이게 800억 원, 800억 원 된다 그러면은 한 300억 원, 300억 원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600, 600이면은 200억 원, 700억 원 나온 적이 있긴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올해 160억 원, 200억 원 그리고 200억 원, 200억 원 이 정도 수준 유지한다면 760억 영업이익이 76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럼 760억 여차여차해서 조금 고수익성 프로젝트를 따냈다 보니까 800억까지 나왔다고 했어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때 2024년도 매출을 2025년도에는 넘어설 수 있을까?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한계가 왔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상황이면 계속 증설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주 잔고를 보더라도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이가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지난 2025년도 1분기 수주 잔고가 2,500억 원. 그러니까 2024년도 말까지 들어왔던 수주잔고가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2024년도에 수주잔고가 2,500억 원 납품했던 게 2,500억 원 수주가 잘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선별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고수익 되는 상품들을 팔 수 있었다. 수주가 잘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2,500억 원에서 그리고 1분기 2025년 1분기에 왔을 때 2,500억 원에서 수주잔고가 줄어들었어요. 2,100억 원, 2,200억 원 수준으로. 납품액도 줄어들기도 했죠. 1분기니까. 그런 다음에 2분기, 지금 또 줄어들었습니다. 수주가 들어오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과거에 성장하는 만큼 수주가 폭발적으로 들어와 주진 않고 있고 지금 완전히 호황인 상황에서 완전히 이 온전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24년도 2,500억 원 그리고 2,100억 원 그리고 1,600억 원 납품액이 많이 증가되고 있지만 수주잔고는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된다라면은 2,500억 원 가량이 계속 수주잔고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계속 수주잔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납품액은 공장 가동률에 따라서 선별 수주로 고수익성 판매 매출액이 높은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이 납품액이 점점 증가되고 있고 수주잔고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납품액은 한계가 있는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123%죠. 지금 가동률이. 수주잔고가 2,500억 원 유지를 한다라면 주가가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수주잔고가 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북미 쪽에 공장을 증설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재룡전기가 그러면 앞으로의 장기 성장성 모멘텀들이 없는 건가요? 수주가 더 들어오지 않으니까 재룡전기는 버려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우리 이런 걸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주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따지고 앞으로 매출 영업이익이 600억에서 800억 원 왔다 갔다 한다고 했을 때 이 기업 가치 이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높으냐 낮으냐 가치가 주가 대비 더 낮으냐 주가가 더 높으냐 아니면은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저평가 영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가치 대비 낮으면은 나중에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적정 주가에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겠죠. 이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자, 합리적인 시장 그런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은 주가가 지금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냐 고평가냐 600에서 700억 원 가량이 나온다고 하면은 200억 원 정도 빠지고 현실적으로 200억 원 정도가 빠진다고 봤을 때도 한 700억 원 가량 자 이렇게 기록을 했을 때 1주당 수익은 3,500원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고 PER이 10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에 영업이익률도 38% 정도 30%대만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기업 주당 자산가치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될 겁니다. 이 기업이 적자가 보이지 않고 시간적인 흐름들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이 30%대 ROE가 50%, 50하고 40 30만, 20만 계속 유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PER 20배 정도까지는 PBR 4배에서 5배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13,000원 부근에서 적자를 보진 않으니까 자산 구매가 계속 증가되긴 하겠죠. 이익은 계속 벌어들이니까 14,000원이라고 하더라도 4배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56,000원 수준이죠. 그리고 PER 20배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3,500원 정도 수준에서 5만 원 정도 부근이 되면은 14배, 15배 정도 수준이 된다라는 거죠. 5만 원 부근이 되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기업 가치, 주가 수주가 선별주 수주가 계속 조금 살짝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이 현 부근에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발생되지 않고 반등 흐름들인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조정을 받고 여기서 대응을 잡고, 그러니까 플러스 5주에서 플러스 5주 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5주를 한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 다시 플러스 5주에서 평균대가 또 낮추고 반등 나오고 돌파 나오면은 마이너스 1주, 마이너스 1주, 마이너스 1주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아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재룡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재룡산업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자, 일단은 재룡산업들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재룡산업도 조금 더 많이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공부방 같은 경우도 우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장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께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공부방 같은 경우도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한국선제. 단기 스윙 보시면 한국선제도 8월 29일에 3,790원일 때 접근을 했다가 3,465원, 3,470원 부근에서 접근했다가 지금 5,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 스윙 종 이때 접근했다가 바로 올라가 준 거예요. 우리 공부방에 이렇게 단기 스윙 종목들 나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금강철강이라고 4,400원일 때 장중에 안내드렸습니다. 장중에 이때 9월 9일에 4,400원일 때 9월 9일 4,400원, 그리고 바로 다음날 5,480원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종목들을 안내드리고 있는데, 직접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보시는 것만으로 어떤 종목들 어떤 타점을 잡아가는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상 하단에 링크, 댓글 클릭하시면 링크 하나 있거든요. 자,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 클릭하시면 여기 공부방 입장하기, 우리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공부방 다 들어오실 수가 있고, 이 포트폴리오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확인 가능하시겠죠? 이렇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게 제가 무료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재룡전기, 재룡산업 브리핑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